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은 자기 발명품 때문에 죽음의 상인이라는 부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데 말이죠. 1888년 알프레드 노벨은 신문을 펼쳤다가 경악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동생이 죽었는데 신문사가 착각해서 형인 알프레드의 부고를 쓴 겁니다. 문제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을 대량으로 죽이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부자가 되어 죽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이렇게 기억할 거라고. 우리가 아는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려던 기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평화주의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파헤칩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만화에서 도둑이 금고 앞에 놓는 빨간 막대, 심지에 불을 붙이면 쉬익 소리와 함께 폭발하는 장면, 아니면 서부 영화에서 철로를 끊을 때 쓰는 그 물건. 대부분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를 TNT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폭발하니까요. 하지만 다이너마이트와 TNT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TNT는 화학식으로 트리니트로톨루엔, 군사용으로 개발된 폭약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을 흙에 흡수시킨 산업용 도구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전쟁보다 터널, 광산, 철도에서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세계 곳곳에서 산을 뚫고 땅을 파던 인부들에게 이건 생명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전까지 인류는 화약을 썼습니다. 화약은 폭발력이 약해서 바위 하나 깨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습기에 약해서 비만 오면 못 쓰게 됐죠. 다이너마이트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걸까? 그 이야기는 한 남자의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1847년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교. 화학자 아스카니오 소브레로는 글리세린의 질산을 섞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대한 건 새로운 의약품이었습니다. 글리세린은 당시 피부 연고로 쓰이던 물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험관 속 액체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소브레로의 얼굴에는 유리 파편이 박혔고 실험실 천장에는 검은 그을음이 남았습니다.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건 약이 아니라 폭탄이라고. 이 물질의 이름은 니트로글리세린. 문제는 이게 너무 위험했다는 겁니다. 흔들기만 해도 터집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터집니다. 심지어 햇빛에 오래 두기만 해도 터졌습니다. 소브레로는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물질은 절대 실용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이 금지된 물질에 미쳐버렸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아버지 임마누엘 노벨은 건축가이자 발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에 실패를 거듭했고 빚을 피해 러시아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는 러시아 군대의 지뢰를 납품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전쟁이 그를 부자로 만든 겁니다. 알프레드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화학에 천재적 재능이 있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도 컸습니다. 1850년대 아버지는 파리에서 소브레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 이야기를 듣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이게 미래다. 아버지는 알프레드에게 이 물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경고 따위는 무시했습니다. 알프레드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를 지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864년 9월 3일 스톡홀름. 알프레드는 스웨덴으로 돌아와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이미 몇 번의 작은 폭발 사고를 겪었습니다. 손가락이 날아간 조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공장 안에는 알프레드의 남동생 에밀 노벨이 있었습니다. 21살. 형을 돕기 위해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거대한 폭발음이 스톡홀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공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에밀과 함께 일하던 4명의 노동자도 즉사했습니다. 시신 일부는 100m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알프레드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동생의 시신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노벨에게 실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그를 살인마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알프레드 노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광기일까요? 에밀이 죽은 뒤에도 노벨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스톡홀름 외곽 호수 한가운데 바지선 위에서였습니다. 육지에서는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미친 듯이 실험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종이에 흡수시켜 봤습니다. 실패. 여전히 폭발. 톱밥에 섞어봤습니다. 실패. 불안정함. 시멘트 가루, 숯가루, 벽돌가루 온갖 물질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규조토라는 흙을 발견했습니다. 규조토는 고대 바다 생물의 화석으로 이뤄진 흙입니다. 구멍이 엄청나게 많아서 흡수력이 뛰어났습니다. 노벨은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떨어뜨려 봤습니다. 터지지 않았습니다. 망치로 쳐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붙였을 때만, 정확히 뇌관으로 기폭했을 때만 폭발했습니다. 1867년 그는 이 물질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스어로 힘을 뜻하는 다이나미스에서 따온 이름. 다이나마이트. 노벨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발명이 사람을 구할 거라고. 왜냐고요? 당시 광산에서는 매년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화약을 쓰다가 불발되면 누군가는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뒤늦게 터지는 경우가 많았죠. 터널을 뚫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위를 깨려면 인부들이 곡괭이로 수개월 동안 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낙반, 과로,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노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류의 노동을 줄이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세상은 그의 의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이나마이트 특허를 받자마자 노벨은 소송 지옥에 빠졌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모조품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회사는 규조토 대신 더 싼 흙을 썼습니다. 당연히 불안정했고 폭발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노벨의 다이나마이트 또 폭발. 노벨은 법정에서 수십 번 싸워야 했습니다.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가짜 제품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군대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군대가 다이나마이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벨은 거부했습니다. 이건 전쟁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복제했습니다. 특허 같은 건 전쟁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1870년 보불전쟁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처음으로 군사용으로 쓰였습니다. 노벨은 신문에서 그 소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만든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처음부터 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노벨은 이후 10년 동안 75가지 이상의 개량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규조토 다이나마이트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운 곳에서는 얼어붙고 더운 곳에서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새어나왔습니다. 1870년대 초반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다이나마이트를 실은 배가 폭발했습니다. 화물칸에서 새어나온 니트로글리세린이 선체 진동에 반응한 겁니다. 70명이 죽었습니다. 노벨은 다시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니트로글리세린에 니트로셀룰로스를 섞어 젤라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젤리그나이트입니다. 이건 영하 20도에서도 얼지 않았고 습기에도 강했습니다. 그 다음엔 발라스타이트 무연 화약의 원용도 만들었습니다. 노벨은 평생 355개의 특허를 냈습니다.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물건이 사람을 죽이는 걸 막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가 만들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1869년 미국 유타주 대륙 횡단철도 건설 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뚫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바위를 겨우 30cm씩 깨냈습니다. 곡괭이와 화약만으로는 그게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장 감독이 스웨덴에서 온 이상한 막대를 가져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였습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구멍을 뚫고 막대를 넣었습니다. 뇌관에 불을 붙이고 대피했습니다. 폭음과 함께 바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루 작업량이 한 번에 끝났습니다. 인부 한 명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신의 망치다. 그 순간부터 다이나마이트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앞다투어 주문했습니다. 광산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벨은 미국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1873년 캘리포니아의 한 광산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광부 12명이 죽었습니다. 원인은 다이나마이트가 햇빛에 장시간 노출돼 불안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신문은 노벨을 공격했습니다. 죽음의 발명가 또 인명피해. 노벨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젤라틴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니트로셀룰로스와 혼합해 젤리 형태로 만든 겁니다. 이 버전은 온도 변화에 훨씬 강했습니다. 물속에서도 터졌습니다. 수중 공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1880년대 파나마 운하 건설 현장. 프랑스가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악명 높은 실패작으로 기록됩니다. 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말라리아, 황열병 그리고 구식 화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젤라틴 다이너마이트가 쓰였습니다. 그 구간의 작업 속도는 3배 빨랐고 사망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더 이상 단순한 폭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명을 확장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반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가장 많이 산 곳은 철도회사도 광산회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군대였습니다. 1880년 영국 육군은 다이너마이트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식민지 전쟁에서 원주민 저항군의 요새를 폭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일 해군은 다이너마이트를 어뢰에 탑재했습니다. 프랑스는 수류탄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뢰를 개량했습니다. 노벨은 이 모든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특허권은 있었지만 각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마음대로 생산했습니다. 1885년 노벨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명이 전쟁을 끝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아무도 전쟁을 시작하지 못할 거라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노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 무렵 유럽에서는 다이너마이트를 둘러싼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조품 전쟁이었습니다. 노벨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부터 수많은 회사들이 유사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기술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1887년 벨기에의 한 공장에서 만든 모조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습니다. 공장 전체가 날아갔고 인근 마을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4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조품은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왜냐고요? 노벨의 제품보다 30% 쌌으니까요. 노벨은 법정 싸움에 지쳐갔습니다. 그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발명을 가장 나쁜 방식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나를 그 책임자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시기에 다이너마이트는 가장 큰 기술적 도약을 이뤘습니다. 1890년대 노벨은 무연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다이너마이트는 폭발할 때 엄청난 연기를 냈습니다. 터널이나 광산 같은 밀폐 공간에서는 질식 위험이 있었죠. 새 버전은 연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광부들이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 노벨은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양으로도 천천히 강하게 또는 빠르게 약하게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고요? 터널을 뚫을 땐 천천히 강하게 터뜨려야 주변 구조물이 안전했습니다. 반면 채석장에서는 빠르게 약하게 터뜨려야 돌이 너무 잘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단순한 폭약이 아니라 정밀공학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895년 스위스 알프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터널 중 하나인 심플론 터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길이 20km.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노벨의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의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장전하고 폭파했습니다. 작업은 밤낮 없이 계속됐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파 들어가 정확히 중간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1mm라도 어긋나면 터널은 쓸모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1906년 터널이 관통됐습니다. 오차는 단 10cm였습니다.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알프스를 정복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2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었다는 사실은 작게 보도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기적을 만들었지만 그 기적은 항상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다이너마이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됩니다. 1890년대 후반 아일랜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페니언단이 폭탄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건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런던 타워 의회 건물 지하철역이 공격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이 시카고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사용된 건 역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신문들은 다이너마이트 시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이너마이트는 공포의 상징이 됐습니다. 노벨은 이 모든 뉴스를 읽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세상을 연결하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도구로 서로를 파괴하고 있다. 나는 이 역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이 고민이 나중에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1890년대 말 다이너마이트 기술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하고 더 정밀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파괴적이고 더 위험하고 더 통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이중성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이 이중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1888년 4월 12일 프랑스 칸. 알프레드 노벨은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실제로 죽은 건 그의 동생 루드비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신문사는 착각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사람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죽이는 방법을 발견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 노벨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그는 그 순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발명가가 아니라 살인자로, 혁신가가 아니라 파괴자로. 그날 저녁 노벨은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세상은 내가 만든 도구를 평화가 아닌 전쟁에 쓰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막을 수 없다. 이 사건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노벨은 말년에 8년을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보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평화. 1896년 12월 10일 노벨은 이탈리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100만 크로나. 오늘날 가치로 약 2,500억 원.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족에게는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미친 사람의 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5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1901년 첫 노벨상이 수여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을 만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유산을 남긴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벨이 살아있을 때 다이너마이트는 이미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무기로요. 1880년대 유럽 전역에서 무정부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기존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무기가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왜 하필 다이너마이트였을까요? 총은 훈련이 필요했고 칼은 가까이 다가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는 달랐습니다. 아무나 살 수 있었고 사용법도 간단했고 무엇보다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1892년 프랑스 파리. 무정부주의자 라바쇼가 판사의 집에 다이너마이트를 던졌습니다. 판사는 살았지만 집은 반쯤 무너졌습니다. 189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오페라 극장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습니다. 20명이 죽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1894년 프랑스 파리. 카페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범인 에밀 앙리는 체포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르주아지는 모두 죽어야 한다. 재판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약자의 무기다. 우리는 군대도 경찰도 없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가 있다. 유럽의 신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테러 시대라는 표현이 일상화됐습니다. 사람들은 카페, 극장, 기차역을 두려워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프랑스는 악명 높은 법을 만들어 무정부주의자를 색출했습니다. 영국은 다이너마이트 소지만으로도 사용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탄압이 강해질수록 테러는 더 늘어났습니다. 1894년 프랑스 대통령 사디 카르노가 암살당했습니다. 범인은 이탈리아 무정부주의자 카제리오였습니다. 그는 칼을 썼지만 체포될 때 주머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됐습니다. 1900년 이탈리아 국왕 움베르토 1세가 암살당했습니다. 1901년 미국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암살당했습니다. 세계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왕, 대통령, 판사, 경찰.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이너마이트와 연결지었습니다. 실제로 다이너마이트가 쓰인 경우는 절반도 안 됐는데 말이죠.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물리적 무기를 넘어 상징이 됐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 약자의 분노, 예측 불가능한 폭력.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890년대 미국 서부. 다이너마이트는 개척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산을 개발하고 철도를 놓고 도시를 건설하는 도구였습니다. 신문 광고에는 이런 문구가 실렸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당신의 꿈을 폭파시키세요. 그 말 그대로 산을 폭파해서 길을 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린이 교육 책자에도 다이너마이트가 등장했습니다. 과학이 인류를 어떻게 돕는가라는 챕터에서요. 같은 물건이 유럽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미국에서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유럽은 오래된 질서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왕 귀족 계급. 다이너마이트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인식됐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질서보다 기회가 중요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기회를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똑같은 기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20세기 들어 더욱 극명해집니다. 1905년 러시아 혁명. 혁명가들은 다이너마이트로 차르의 관료들을 암살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이너마이트는 자유의 무기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참호전에서 다이너마이트는 적의 벙커를 폭파하는 데 쓰였습니다. 수만 명이 다이너마이트로 죽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금주법 시대 갱단들이 다이너마이트로 금고를 털었습니다. 알카포네의 부하들은 경쟁 갱단의 술집을 폭파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성과 악, 건설과 파괴, 희망과 공포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든 곳에 동시에 속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 후버댐 건설. 당시 세계 최대의 토목 공사였습니다. 콜로라도 강을 막아 거대한 댐을 만드는 프로젝트. 노동자들은 하루에 수백 톤의 다이너마이트를 썼습니다. 바위를 폭파하고 땅을 고르고 기초를 다졌습니다. 5년간 112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폭발 사고나 낙석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댐이 완공됐을 때 사람들은 희생자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그 정복의 도구였습니다. 같은 시기 스페인 내전. 양측 모두 다이너마이트를 썼습니다. 마을을 폭파하고 다리를 끊고 적을 죽였습니다.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종군 기자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다이너마이트 장면을 이렇게 썼습니다. 폭발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끔찍했다. 이 두 문장이 다이너마이트의 본질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다이너마이트는 이미 구식 기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TNT 시사, 플라스틱 폭약 같은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물질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가 남긴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후 재건 시기 유럽과 일본은 다이너마이트로 폐허를 정리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폭파하고 잔해를 치우고 새 도시를 세웠습니다. 파괴의 도구가 재건의 도구가 된 겁니다. 1950년대 중국. 대약진 운동 시기 마오쩌둥은 산을 옮기고 강을 바꾸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동원됐고 그들은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깎고 댐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수천 건의 폭발 사고, 환경 파괴, 그리고 대기근. 다이너마이트는 또다시 정치적 야망의 도구가 됐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과 혁명운동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체 게바라는 볼리비아 산속에서 다이너마이트로 정부군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바나파르트 헤이트 투사들은 다이너마이트로 정부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다시 한번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인식이 또 한 번 바뀝니다. 1970년대 환경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폭파하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강을 막으면 물고기가 사라집니다. 광산을 개발하면 땅이 오염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폭파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다이너마이트는 또 다른 의미를 얻습니다. 역사의 유물로서의 의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다이너마이트는 더 안전한 폭약으로 대체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콩고, 페루의 광산에서는 지금도 노동자들이 10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는 볼리비아 포토시 광산을 보여줬습니다. 광부들은 하루에 몇 달러를 벌면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합니다. 안전장비도 없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더 안전한 방법을 쓰지 않나요? 광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어요. 다이너마이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도구입니다. 19세기나 지금이나. 결국 다이너마이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것입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기술은 그것을 쓰는 사람의 의도, 사회적 맥락, 권력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노벨은 평화를 원했지만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하려 했지만 죽음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진보를 믿었지만 파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단순한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선택, 사회의 방향,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2019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 박물관 지하 저장고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보관돼 있습니다. 1867년산 다이너마이트입니다. 1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폭발 가능성이 있어서 특수 용기에 밀봉돼 있습니다. 큐레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자는 만질 수도 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의 일부니까요. 다이너마이트의 현재가 바로 이겁니다. 여전히 위험하지만 더 이상 필수적이지 않은, 역사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낡은, 그런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2020년 캐나다 퀘벡주의 한 광산. 작업자들이 여전히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합니다. 왜냐고요? 이 광산은 너무 좁아서 현대적인 대형 굴착 장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M4나 유화 폭약 같은 현대 폭약은 효율적이지만 정밀한 작업에는 여전히 다이너마이트가 나아요. 우리는 바위를 부수는 게 아니라 조각해야 하거든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마지막 쓸모입니다. 대량 파괴가 아닌 정밀 작업. 하지만 숫자로 보면 확연합니다. 1960년대 전 세계 다이너마이트 생산량은 연간 200만 톤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5만 톤 미만입니다. 4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무엇이 다이너마이트를 대체했을까요? 첫 번째는 M4입니다. 암모니움 나이트레이트 필 오일. 질산 암모늄과 경유를 섞은 폭약입니다. 1950년대에 개발됐습니다. M4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만들기 쉽고 값이 싸고 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대 채석장이나 대형 광산에서는 한 번에 수십 톤을 쓰는데 M4는 현장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폭발력이 다이너마이트보다 약하고 습기에 매우 약합니다. 비가 오면 못 씁니다. 하지만 비용이 다이너마이트의 10분의 1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게 결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유화 폭약입니다. 1960년대에 개발된 이 폭약은 물과 기름을 유화시킨 형태입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안정적이면서도 M4처럼 저렴합니다. 게다가 습기에 강합니다. 물속에서도 터집니다. 수중 공사, 터널 공사에 최적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등장하면서 다이너마이트는 급격히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왜 더 안전한 폭약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사고가 일어날까요? 2020년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질산 암모늄 2,750톤이 폭발했습니다. 200명 이상이 죽었고 도시 절반이 파괴됐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M4의 원료입니다. 단독으로는 폭발하지 않지만 열과 충격이 가해지면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하게 터집니다.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하지만 전문가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2013년 미국 텍사스 웨스트시. 비료 공장 폭발. 15명 사망. 2015년 중국 텐진 항구. 화학물질 폭발. 173명 사망. 현대 폭약은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고민했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물질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을까? 그리고 150년이 지났지만 인류는 여전히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다시 다이너마이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아프가니스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이들은 현대 폭약을 제대로 관리할 인프라가 없습니다. M4는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규제가 심합니다. 반면 다이너마이트는 제조가 복잡해서 불법 생산이 어렵습니다. 역설적으로 통제하기 더 쉬운 겁니다. 한 광산 안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기술이 더 안전합니다. 단순하니까요. 그렇다면 다이너마이트는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 20-30년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좁은 터널, 작은 광산, 정밀한 철거 작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150년 된 기술이 여전히 가장 효율적입니다. 2018년 일본 도쿄. 재개발 지역에서 오래된 건물을 철거할 때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됐습니다. 주변의 건물이 빽빽해서 폭발 범위를 정확히 제어해야 했습니다. 폭파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현대 폭약은 강력하지만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약하지만 정확합니다. 도심에서는 정확성이 더 중요해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마지막 영역입니다. 힘이 아닌 정밀함. 그리고 또 하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이너마이트는 살아남았습니다. 문화 속에서요. 만화, 영화, 게임에서 다이너마이트는 여전히 등장합니다. 빨간 막대, 긴 심지, 쉬익 소리. 이 이미지는 너무 강력해서 실제 기술이 사라져도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어린이들은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모르지만 그 이미지는 압니다. 폭발을 상징하는 보편 기호가 된 겁니다. 언어에도 남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급 폭발적인 뇌관 같은 표현들. 이 단어들은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쓰입니다. 심지어 음악에도 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습니다. 물론 노래는 폭약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폭발적인 에너지를 상징할 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물리적으로는 사라져가지만 문화적으로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하는 회사는 약 50개입니다. 1900년대에는 500개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큰 생산국은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인도, 러시아, 브라질. 선진국에서는 거의 생산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단 3곳의 공장만 남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벨이 세운 공장의 후신입니다. 그 공장의 CEO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곧 박물관 유물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술로서의 수명은 거의 다했지만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의미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술은 사라져도 그 기술이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왜 파괴해야 건설할 수 있는가? 더 강력한 힘은 정말 인류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가?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에 책임이 있는가? 노벨이 150년 전에 마주했던 이 질문들을 우리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의 부고 기사를 읽고 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8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벨상. 폭약을 만든 사람이 평화상을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생명의 수호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노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인류 최고의 영예를 떠올립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완전히 뒤바꾼 겁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건설적인 유산을 남긴 겁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기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기술은 단지 힘입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건 언제나 인간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산을 뚫어 세상을 연결했습니다. 동시에 도시를 폭파해 세상을 갈라놓았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구했고 동시에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문명을 가속화시켰고 동시에 파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터널, 모든 도로, 모든 지하철은 누군가의 다이너마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를 걸으면서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벨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더 강력한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핵융합. 이 기술들도 다이너마이트처럼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쓰일 겁니다. 그때 우리도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냥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노벨상을 만들 것인가.